수연아, 정신 차려. 마트 바닥에 만두가 흩어지고 그녀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개월 된 배를 감싼 채 태훈의 품으로 기울어진 순간 반년 만의 재회는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태훈의 귀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축 늘어진 손을 붙잡는 순간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조차 묻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심장을 죄어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세상에는 창백한 수연의 얼굴만 남았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기적의 시작이 될지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끝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태우는 단지 생수 한 박스를 사러 마트에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굽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순간 태우는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신 8개월 된 배를 앞에 두고 빨간 앞치마와 두건을 쓴 채로 말이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태우는 지방 사업 부지를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부지 인근 대형마트에 들른 건 생수 한 박스를 사기 위해서였죠. 아무 생각 없이 입구를 들어서던 순간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작은 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 아래로 불룩하게 솟아있는 배. 태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이제 막 반년이 지난 바로 그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태훈이 있다는 걸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고객들을 향해 밝게 웃으며 멘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위로 배가 봉긋하게 솟아올라 있었고 허리에는 작은 허리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만두를 뒤집고 접시에 올리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갓 빚은 고기만두 시식해보세요. 한 번만 드셔보시면 꼭 사가실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임산부가 음식을 다루는 모습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접시를 집으려다 수연의 배를 보고 슬며시 손을 거두는 사람, 짧은 눈인사만 남기고 돌아서는 사람, 아예 시선을 피하며 다른 코너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접시에 담긴 만두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다음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훈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 있을 뿐 눈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한 손을 살며시 허리춤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손바닥으로 등을 짚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통증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그녀는 다시 자세를 고쳐 세우고 새로 구워진 만두를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마트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카트 바퀴 구르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안내 방송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태훈의 귀에는 그 소음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수연의 배만 보였습니다. 배, 불룩하게 솟은 그 배, 그것이 누구의 아이인지 태훈은 감히 생각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수연이 잠깐 코너 안쪽으로 들어가 박스 하나를 꺼내려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박스를 잡는 순간 배가 선반 아래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각도를 바꾸고 다시 몸을 틀고 조심스럽게 박스를 꺼내 올렸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분명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도, 옆 코너, 아주머니도 아무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다가가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멀찌감치 떨어진 채 카트 옆에 기댄 척하며 계속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박스에서 만두를 꺼내 팬에 올리고 뚜껑을 닫고 다시 앞으로 나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익숙한 일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게 더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어서 주저앉는 것보다 힘든 게 당연한 듯 버티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시식 코너 앞에서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에 있던 일행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태훈의 귀에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저 배 좀 봐. 저렇게 나온 배로 어떻게 일을 해? 저 여자 남편도 없나? 저 배로 이런 데서 일하게.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연도 들었을 겁니다. 수연의 귀가 살짝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만두를 뒤집는 손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한번 꼭 깨물었다가 놓았을 뿐입니다. 태훈의 가슴 어딘가가 세게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언제나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내색하지 않고 눈물이 나도 혼자 사귀고 힘들어도 도움을 청하는 대신 묵묵히 버티는 사람. 그게 수연이었습니다. 태훈은 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모습이 처음으로 안쓰러웠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였습니다. 수연이 다시 허리를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모습이 마트 입구 쪽에서도 보였습니다. 옆 코너 직원 한 명이 일끔 쳐다보다 그냥 제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을 도우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우는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다가가야 하는지 그냥 돌아가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나타나봤자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거나 창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등을 돌리는 건 그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트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카트를 밀며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수연은 계속 웃으며 만두를 굽고 있었고 태호는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트 안의 시간은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태훈 혼자만 그 흐름에서 빠져나와 멈춰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서명한 이혼 서류가 그의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배가 또 한 번 그 기억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는 끝났어. 태훈이 그 사진을 받은 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8개월 전 대기업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사회 회의 도중이었습니다. 진동도 켜두지 않은 개인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고 태호는 회의 중간 잠깐 테이블 아래로 화면을 내렸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끄고 다시 켰지만 사진은 그대로였습니다. 호텔 로비였습니다. 그것도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 수연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경쟁사 오 대표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 대표가 수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은 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낸 사람은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아무런 말도 없이 사진 한 장만 덜렁 와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날 회의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오 대표라면 태훈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수완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여러 자리에서 수연을 향해 지나치리만큼 친근하게 굴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태훈은 불편했지만 수연이 늘 담담하게 대응하는 걸 보며 스스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업무 자리라면 굳이 그 호텔이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대는 수연이 친구를 만난다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 손 위에 얹힌 손,
아무도 없는 조용한 로비 소파. 태훈의 머릿속에서 가장 나쁜 상상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훈은 수연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켜서 앞에 놓았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고 잠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회사 때문에 간 거야. 우리 거래처가 오 대표 쪽 계열사랑 연결이 되어서 직접 협의를 해야 했어. 내가 먼저 자리를 잡은 거야.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수연은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태훈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태훈에게 그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이 내려진 뒤였으니까요. 손은 왜 잡은 거야? 태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연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손을 얹은 거야. 나는 바로 빼냈어. 사진은 그 타이밍에 찍힌 거고 그거 다 믿으라고. 태훈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지 가슴 한쪽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분노가 이성을 먼저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태훈은 고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수연이 알기도 전에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태훈의 어머니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나섰습니다. 이전부터 수연을 며느리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터라 이번 일이 오히려 기회가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재산 분할 조건을 짚고 수연이 가져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수연은 그 과정을 거의 알지 못한 채 서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태훈은 수연이 서류를 보며 잠시 멍하니 앉아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설명할 기회는 없어요?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뒤 수연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훈을 한번 바라봤지만 태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이 짐을 챙기는 동안 거실에서 대기라도 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으로 향할 때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시는 태훈 앞에 나타나지 마. 네 수준에 맞게 살아. 수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표정이었는지 태훈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이 나간 날 저녁부터 재벌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태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그것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태훈도 그때는 그것을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가져온 파국이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수연이 그 집을 나선 날 태훈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난 이 마트 한복판에서 수연이 볼록한 배를 안고 만두를 굽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한 것이 6개월 전, 지금 수연의 배가 8개월쯤 되어 보인다면 그 말은 즉 이혼 직전 즈음에 이미 아이가 생겨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태훈은 그 생각을 끝까지 잊지 못한 채 마트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 냉정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 설명하려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놓친 것이 무엇인지 지금에서야 조금씩 윤곽이 잡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 앞에서 수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20일도 채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사실 며칠 전부터였지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 이혼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수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는 게 사흘째 이어지자 어쩐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수연의 손은 가방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과 혹시라는 마음이 번갈아 올라왔습니다. 진찰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살짝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임신 9주째 접어들었어요. 지금 막 심장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의 작고 희미한 점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건강한가요? 네, 지금은 상태 좋아요. 산모도 무리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연은 창문 쪽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뒤로 흘러가는 걸 바라보면서도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만 빙빙 돌았습니다. 태훈에게 알려야 하는 걸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번호는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가 생겼다면 당연히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다른 기억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설명하려는 말을 끊던 태훈의 등, 펜을 건네며 시선을 피하던 얼굴, 그리고 나갈 때 문 잘 닫고 나가라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수연은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환영받은 적이 없다는 걸 이혼을 하고 나서야 더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결혼하는 동안에는 스스로 아닌 척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나니 하나씩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집에 다시 연락하는 게 맞는 일인지 수연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올라타고 내렸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타는 젊은 엄마, 떠들며 웃는 학생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수연은 그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앉아 배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배였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치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알리지 않기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을 받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빌미로 끌려다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수연이 낳는 아이입니다. 수연이 키우는 아이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날 밤 수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처는 서둘러 구했습니다. 시내에서 버스로 30분쯤 떨어진 곳에 반지하 원룸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수연이 가진 돈으로는 거의 빠듯한 조건이었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이었지만 수연은 짐을 풀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보일러는 낡았고 화장실 환풍기는 켜면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벽 한쪽에는 곰팡이 자국이 조금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국 위에 작은 달력을 붙이고 달력 옆에 아기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하나 붙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태교 그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매일 밤 작은 공책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속이 많이 안 좋았다. 그래도 밥은 억지로 먹었다. 너를 위해서. 오늘 날씨가 쌀쌀했는데 따뜻하게 입고 나갔다. 너를 위해서. 오늘 많이 무서웠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가 있으니까. 공책에 쓰인 문장들은 늘 짧고 서툴렀지만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찾아간 곳마다 수연의 배를 한 번씩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젓거나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로 돌려보냈습니다. 카페, 편의점, 학원 보조, 사무 보조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산부를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떤 곳은 면접 자리에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아기 낳고 나면 바로 일하실 수 있어요? 수연이 출산 후 빠르게 복귀하겠다고 말해도 면접관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절 문자가 올 때마다 수연은 공책을 펼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오늘도 안 됐다. 내일 또 해보자. 결국 수연이 선택한 곳은 마트 시식 코너 계약직이었습니다. 지방 소재 대형마트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임산부도 괜찮다는 담당자 말에 수연은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지방이라는 것이 조금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낫다 싶기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이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마트 근처의 고시원이었습니다. 창문이 더 작아졌고 방은 이전보다 좁아졌습니다. 수연은 공책과 달력과 아기 그림을 챙겨서 새 방 벽에 다시 붙였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배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방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가 창문 아래로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너도 건강하게 있어줘. 혼자 하는 말이었지만 수연은 작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하는 것처럼.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내일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버틸 수 있다고, 버텨야 한다고 그 두 문장을 번갈아 되새기면서 그게 수연이 혼자 살아내기로 한 날의 밤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수연의 하루는 완전히 굳어진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미숫가루 한 잔과 삶은 달걀 하나로 아침을 때우고 버스를 타고 마트에 도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식 코너를 지켰습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저녁을 사 먹는 대신 마트 폐기 직전 할인 코너를 들렀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남은 두부, 반값이 된 채소, 날이 지난 빵, 그것들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허리를 펴고 눕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하루들이 쌓여갔습니다. 시식 코너 뒤편에는 조그만 접이식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연이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틈을 타 그 의자에 앉아 잠깐 숨을 고르는 것이 수연의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한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발목이 붓고 허리가 당기고 오후가 되면 등 쪽이 뻐근하게 굳었습니다. 그래도 수연은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임산부가 음식을 다루는 모습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날이 갈수록 배가 커지면서 그 반응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시식 접시를 집으려다 배를 보고 슬그머니 손을 거두는 사람, 멀찍이서 한번 보고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아예 코너 근처에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수연의 시식 판매 실적은 같은 코너의 다른 직원들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담당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수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사에서 계속 눈치를 줘요. 임산부 직원이 식품 코너에 있으면 위생 이미지에 영향이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없는데 위에서 자꾸 거론이 되니까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상황을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접이식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이 그날따라 조금 더 길었습니다. 폐기 직전 음식을 챙기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느 코너에서 언제쯤 할인 스티커가 붙는지, 어떤 물건이 내일까지 괜찮고 어떤 건 오늘 안에 써야 하는지, 수연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무렵 코너를 한 바퀴 돌며 필요한 것들을 작은 바구니에 담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유통기한이 내일인 우유팩 2개를 바구니에 담으려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 한 분이 같은 우유팩을 들고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수연이 살며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드실 거예요? 노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라는데 하루 만에 다 마실 수 있을지 몰라서요. 수연은 자기 바구니에 있던 우유팩 하나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드릴게요. 노인이 고맙다며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수연은 빈 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인 코너를 돌아 저녁거리를 챙겼습니다. 그게 그날의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온 건 그달 말이었습니다. 수연 씨, 이번 달 월세가 아직인데요. 수연이 통장 잔액을 확인한 건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숫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식비, 교통비.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모이면 컸습니다. 수연은 아주머니에게 사흘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흘은 되는데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수연은 방 안에 혼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한참 멍하니 빈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펜을 들어 한 줄만 적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서웠다. 그 주 목요일에 무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트 창고에서 만두 박스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수연이 직접 박스를 옮겨야 했습니다. 박스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수연이 두 팔로 끌어안고 코너까지 이동하는 동안 배가 박스에 눌리지 않도록 팔을 최대한 바깥으로 벌렸습니다. 통로를 돌아 코너로 들어서는 순간 발이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휘청하면서 선반 모서리를 잡았고 박스를 가까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옆 코너에 있던 직원이 쳐다봤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할 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연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박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배를 감싸 안은 채 옆으로 누웠습니다. 고시원 벽이 얇아서 옆방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린아이가 웃는 소리도 났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은 채로 배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엄마가 오늘 좀 무리했어. 미안해.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말을 이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넌 괜찮지? 괜찮아야 해. 그 말 끝에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손등으로 빠르게 닦아냈습니다. 올 시간이 없다고, 내일도 일어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즈음 수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박스를 옮기던 자신의 모습을 저 멀리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수연이 가까스로 선반을 잡고 중심을 잡는 순간 한 발짝 앞으로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무사히 박스를 내려놓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뒷걸음질 처마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태우는 한동안 핸들 위에 이마를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마트 입구에 불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수연이 지금도 만두를 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 어딘가가 둔탁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임에 나갈 생각은 원래 없었습니다. 업계 기업인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여는 비공개 만찬 자리였습니다. 태우는 이런 자리를 썩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협력사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왔고 중요한 계약건이 얽혀 있어 빠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태우는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가볍게 안부를 묻고 와인 잔을 들고 서성이는 것이
이런 자리의 패턴이었습니다. 태우는 협력사 대표와 짧게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를 뜰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대표 오랜만이에요.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오 대표였습니다. 태운의 등 근육이 순간 굳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오 대표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잠깐 망설였지만 악수를 피할 이유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짧게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지난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거든요. 아, 그건 말인데. 오 대표가 가볍게 말을 이어가는 동안 태우는 시선을 약간 옆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 대화가 끝나길 바랐습니다. 솔직히 그 프로젝트, 이 대표 아내분 덕을 많이 봤어요. 태운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전 아내분 말이에요. 이수연 씨. 오 대표는 태운의 표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계열사 간 협상이 막혔을 때 수연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양쪽 입장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줘야 풀릴 것 같다며 직접 미팅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고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것도 수연이 잡은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사모님이 굳이 왜 나서냐 싶어서.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표 회사 거래처 중 하나가 우리 계열사 때문에 협상이 꼬여 있었던 거더라고요. 본인이 나서면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조용히 움직인 거였죠.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조율을 정말 세심하게 해줬어요.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면서도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 대표가 잠시 와인 잔을 들었다가 내리며 덧붙였습니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진짜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게 균형을 잡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말이 끝나고 오 대표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오 대표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안부 한 토막이었을 겁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태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 대표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 협상을 위한 자리였다. 수연이 먼저 잡은 자리였다.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면서 6개월 전 수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회사 살리려고 간 거야. 그때 수연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태우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오 대표의 입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입에서. 태우는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소음이 줄었습니다. 넥타이가 갑자기 목을 조이는 것 같아 손을 들어 매듭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태운을 보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중이었는지 리모컨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약간 올렸습니다. 수연이가 그 호텔에서 오 대표를 만난 거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둘이 만난 건 사실 아니냐. 어머니, 그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에 맞지 않았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애가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번 일이 아니었어도 언젠간 정리가 됐을 거야. 태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신이 어머니의 말과 시선에 얼마나 많이 기대어 판단을 내려왔는지가 이 순간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진은요. 시어머니가 눈을 약간 피했습니다. 그 사진,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받으신 거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태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들어봤자 무엇이 달라지겠냐 싶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수연은 그 집을 떠나 혼자 지방마트에서 임신한 배를 안고 만두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아이는 어쩌면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8개월간 쌓인 것들이 하나씩 다시 펼쳐졌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의 분노, 서류를 내밀던 날의 냉정함, 수연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던 뒷모습, 그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색으로 보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가끔 차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태우는 오랫동안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수연에게 설명 기회를 주지 않은 날 등을 돌린 건 자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수연이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 태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재킷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야 했습니다. 태훈이 지방으로 내려온 건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재킷을 집어들고 나서려다 멈춘 건 지금 당장 찾아가는 게 수연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치는 전 남편을 반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해가 뜨자마자 차에 올랐습니다. 2시간을 달려 마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마트는 이미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차 안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트 입구가 보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며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 문을 열고 내린 건 1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와 함께 식품 코너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걸으며 시식 코너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수연이 서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수연은 오늘도 거기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 보호대를 차고 팬 위에 만두를 올리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냉동식품 코너 쪽에 멈춰서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움직임이 전날보다 느렸습니다. 그래도 수연은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어김없이 고개를 숙이며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태우는 그쪽으로 한 발짝 내디디려다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팬 뚜껑을 올리려고 팔을 뻗던 중에 갑자기 한 손으로 코너 벽을 짚었습니다.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뚜껑을 잡았던 손이 놓이면서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듯 무릎이 꺾였고 시식 접시들이 코너 끝에서 함께 쏟아졌습니다. 태우는 그때 뛰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 시식 코너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카트를 옆으로 밀치고 멈칫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 코너 안으로 들어가 쓰러지는 수연을 두 팔로 받아 안았습니다. 수연의 몸이 태훈의 팔 안으로 무겁게 기울었습니다. 수연아,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태훈을 보는 눈빛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만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쏟아진 접시가 두 쪽으로 깨져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옆 코너 직원이 달려오고 마트 직원 한 명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요. 태훈의 목소리가 마트 안에 퍼졌습니다. 그의 눈은 수연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입술에서 혈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태우는 수연의 등 뒤로 팔을 둘러 몸을 받치며 바닥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수연아, 나야. 나 보여? 수연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태훈의 얼굴을 보더니 가늘게 눈썹을 모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태훈 씨?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질문인지 중얼거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정신 차려. 태훈이 짧게 말하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훈은 두 손으로 수연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쥐는 힘이 너무 세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놓지 않을 만큼.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연은 태훈의 품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태훈은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트 안이 소란스러워졌지만 태훈에게는 수연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병원까지는 구급차로 10분이 걸렸습니다. 태훈은 구급차 안에서 수연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태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싶었지만 대원들이 움직이는 사이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고 수연이 안쪽으로 들어간 뒤 태훈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그 자리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명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태훈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한 사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복도 시계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태훈은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 들었다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수연의 차가운 손이 느껴졌습니다. 입술에 혈색이 없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온 건 1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산모가 조산 증세가 와서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현재 30주차인데 아기는 분리 후 인큐베이터로 옮기게 될 거예요. 산모는 출혈이 있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태훈이 물었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의사가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태훈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퍼져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이라는 말만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제발 수연이 괜찮기를, 제발 아이가 건강하기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인큐베이터가 밀려 나왔습니다. 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아주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눈을 꼭 감은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아주 작았습니다. 손가락이 5개였습니다. 간호사가 태훈 옆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에요.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태훈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복도를 지나 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태훈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산모가 과다출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길 건데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태훈의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연이 실려 나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였습니다. 태훈은 그 앞에서 한 발짝도 더 내딛지 못했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태훈은 닫힌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말을 이 순간 굳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난 건 수연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태우는 그날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인큐베이터 앞을 지켰다가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았다가 자판기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인큐베이터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게 자꾸 목 뒤로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너질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담당 간호사가 인큐베이터 앞으로 태훈을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아기 상태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라는 말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큐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어제보다 조금 더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가느다란 관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손이 너무 작아서 태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저 아이를 안을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코트를 반듯하게 입고 핸드백을 팔에 걸고 익숙한 표정으로 병동 안을 둘러봤습니다. 태훈을 발견하고 걸어오더니 인큐베이터 쪽을 한번 보고는 짧게 혀를 찼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리고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훈이 뒤를 따랐습니다. 중환자실 앞 유리 너머로 수연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 숫자들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애를 낳아놓고 너는 대체 속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태우는 그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 태훈이 어머니에게 쓰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약간 좁히며 태훈을 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 말 그만하시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을 겁니다. 잠시 말이 없다가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애는 네 짝이 아니라고 했잖아. 태우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진 돌려서 받으신 거 알아요. 수연이한테 설명 기회도 없이 서류부터 들이밀게 만든 것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누워 있는 것도 어머니가 만든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안 들은 건 저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으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병동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의료진이 오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태훈의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감, 그 다음에는 자존심이 건드려진 듯한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 저 수연이랑 아이 곁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세요. 다시는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핸드백 끈을 고쳐쥐고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오래된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맞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태우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수연 앞에서는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설령 수연이 듣지 못하더라도 그날부터 태훈의 하루는 병원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에는 인큐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이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도가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간호사가 장갑을 끼고 인큐베이터 옆에 작은 구멍으로 손을 넣어 아이를 만져볼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천천히 손을 넣었습니다. 아이의 발바닥이 손가락 2마디만 했습니다. 태훈이 검지로 살짝 건드리자
아이의 발가락이 오므라들었습니다. 그 작은 반응에 태훈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작은 발가락 하나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하루에 2번뿐이라 유리 너머로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경과가 나쁘지 않다고 했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태우는 수연 곁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들리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틀쯤 지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야. 작긴 한데 건강해. 발가락이 꼭 오므라드는데 그게 꼭 내 손버릇 닮은 것 같아. 수연의 손이 이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 손 위에 살며시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트에서 쓰러지던 날 잡았던 그 손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많이 늦었다.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숙이고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일은 줄였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쌓였고 결제가 밀렸습니다. 이사진에서 연락이 왔지만 태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회사가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밤에는 인큐베이터 앞에서 보냈습니다. 병원 측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는 건 무리라며 근처 숙소를 알려줬지만 태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인큐베이터 안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다 깼다 했습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안색이 밝아졌고 연결된 관의 수도 하나씩 줄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 이름을 물었을 때 태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의식 돌아오면 같이 지으려고요. 간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태우는 매일 밤 면회 시간이 끝나고도 중환자실 유리 앞에 서 있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면회가 끝났다는 안내가 나와도 잠깐 더 서서 수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인큐베이터 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밤 태우는 인큐베이터 앞에 앉아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엄마, 곧 일어날 거야. 그때까지 아빠가 여기 있을게. 혼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알아들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태우는 그 말을 소리 내어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겠다는 말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하자고 속삭이던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건 태어난 지 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고 했을 때 태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유리 너머로만 바라보던 아이를 처음으로 두 팔로 안게 된 순간 태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것이 이렇게 단단하게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앉는 방법을 알려줬고 태우는 시키는 대로 팔을 받쳐 아이를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눈이었지만 태우는 그 눈과 한참 동안 마주봤습니다. 수연은 그때까지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수연의 상태는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었고 의료진은 경과가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태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의료진의 설명인데도 매번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새 집으로 들어간 건 퇴원 다음 날이었습니다. 태훈이 마련한 집은 햇빛이 잘 드는 남양 아파트였습니다. 수연이 지냈던 반지하 고시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실 한쪽에 아기 침대를 놓고 그 옆에 기저귀 테이블을 두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올려뒀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던 초록 잎 식물이었습니다. 수연이 언제 이 집에 오더라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길 바랐습니다. 아이는 24시간 상주하는 유모님이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밤은 태훈이 혼자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분유 온도를 맞추는 것도, 트림을 시키는 것도, 기저귀를 가는 것도, 아이가 밤중에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태훈은 벌떡 일어나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는 데만 몇 분이 걸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지나자 태훈의 눈밑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분유를 타면서 태훈은 수연이 그 고시원 방에서 혼자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책에 매일 짧은 글을 쓰면서 패기 직전 음식을 챙기면서 박스를 옮기다 휘청거리면서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을 수연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새벽 3시의 피곤함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 매일 갔습니다. 오전에 아이를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면회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수연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소리를 냈는지, 손을 어떻게 쥐었는지, 수연이 들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들린다고 생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안았더니 울음을 딱 그쳤어. 처음 있는 일이야. 분유를 잘 먹어. 먹는 것만큼은 걱정 없을 것 같아. 이름은 아직 못 지었어. 내가 일어나면 같이 짓자고 기다리고 있어. 수연의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태우는 수연이 듣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눈을 뜬 건 출산한 지 한 달이 좀 지나서였습니다. 태우는 그날도 면회 시간에 맞춰 들어가 수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소리를 내며 웃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태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수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에 반응하듯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그러다 눈이 가늘게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시선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태훈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태훈은 숨을 참았습니다. 수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태훈이 거기 있다는 게 현실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훈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지만 태훈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건강해. 기다리고 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태훈은 그 눈물을 손끝으로 살며시 닦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말보다 손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몸을 일으키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목소리가 돌아왔고 식사를 스스로 하게 되었고 침대에 기대어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훈이 아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수연은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진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이 처음으로 아이를 직접 아는 건 병실로 옮긴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훈이 아이를 안고 병실로 들어섰을 때 수연은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건네받는 순간 수연의 팔이 조심스럽게 받쳐졌습니다. 아이가 수연의 품에 안기자 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뺨을 아이의 이마에 댔습니다. 태훈은 그 모습을 병실 문 옆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100일은 퇴원하고 2주 뒤였습니다. 거창한 잔치는 없었습니다. 대신 세 사람이 함께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100일 아침 수연은 스스로 일어나 아이 옷을 꺼내 입혔습니다.
태훈이 도우려 하자 수연이 먼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짧았지만 태훈에게는 길게 들렸습니다. 2달 전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 아이 단추를 직접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기력은 눈에 띄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밥을 한 공기씩 다 먹기 시작한 것도, 아이를 혼자 안고 거실을 걷는 것도, 밤중 수유를 태훈과 번갈아 하겠다고 나선 것도 모두 최근 일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목소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의 수연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살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작은 케이크 상자와 과일을 챙겼습니다. 수연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2달 전 태훈이 혼자 서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수연은 그 복도를 걸으며 한번 멈칫했습니다. 태훈이 옆에서 말없이 걸음을 맞췄습니다. 간호사실 문을 두드리자 낯익은 얼굴들이 나왔습니다. 수연을 가장 오래 곁에서 돌봐준 간호사 선생님이 수연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많이 좋아지셨다. 진짜 많이. 수연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태훈도 옆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왔다는 것, 셋이서 왔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아이를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많이 컸다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줄 알았다고. 아이는 낯선 사람들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아이 볼에 손가락을 살짝 댔을 때 아이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좁은 간호사실 안에서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케이크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수연이 태훈의 팔 쪽으로 조금 가까이 섰습니다. 태훈이 먼저 다가선 게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먼저였습니다. 태훈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수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도 빛이 느껴지는지 손을 조금 뻗었습니다. 태훈이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찍자. 수연이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이 아이를 받아 안고 수연이 그 옆에 섰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이는 햇빛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연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올린 입꼬리가 아니었습니다. 눈가까지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수연의 표정이었습니다. 태훈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부서진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이 모든 것을 쉽게 용서한 것도 아니었고 태훈이 모든 것을 다 이해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말들이 남아 있었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올 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햇살이 따뜻했고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고 수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루씩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 위에 피어난 것들은 천천히 자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랍니다. 오늘의 사연으로 용서와 후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으로 남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